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로만 남아있을 줄 알았던 저도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오게 되었네요.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상대방에게 있었고요.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죠. 물론 남편 놈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의 끝이 이렇게 더러울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보통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와 남편 놈을 이혼시키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거의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연기를 펼쳤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와중에요. 남편 놈이 시어머니의 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고요. 더 웃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상간녀가 이 사실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는 부분이었어요.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연기를 한 대상이 저 하나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런 기가 막힌 일에 다행이라는 건 없겠지만 그나마도 저는 속 시원한 복수를 하고 그 상종 못할 집구석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만났던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제 남편과 시어머니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에게는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그 사람과 6년을 연애했었죠. 6년이 누군가에게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시간이라지만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도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연애 기간 중에서 4년이 넘는 시간을 제 남자친구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보냈었거든요. 저와 사귄 지 1년쯤이 다 되어갈 때 남자친구가 머뭇거리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자기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 그게 뭔데? 나 회사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하고 싶어. 세무사 시험. 저희가 사귀었을 때 남자친구가 갓 회사에 입사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연애를 하면서 1년간 신입사원의 시기를 보냈었던 거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유난히 회사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사 타입이 아닌 것 같다면서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회사 체질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아마 날이면 날마다 하고 있을걸요? 저는 당장 회사를 관두겠다는 남자친구를 일단 말렸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쨌든 1년은 채워야 하니 2달만 더 참아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결국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내리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후회할 일이 없도록 신중했으면 싶었던 거죠. 남자친구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1년은 채우고 관둘 생각이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때 대충 속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아마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2달 후 남자친구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그때부터 수험생의 신분으로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를 확실하게 밀어주기로 했고요. 시작을 안 했다면 모를까. 어쨌든 기왕 시작한 일이라면 무조건 잘 됐으면 싶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만나서 데이트를 해오던 저희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저희는 일주일에 1번 일요일에만 만나는 것으로 데이트 시간을 줄였습니다. 혹시나 저와 주고받은 연락에 집중력을 잃을까 봐
평소에는 공부가 다 끝난 저녁 시간 이후로만 전화 통화를 했고요. 이제 연애한 지 겨우 2년 차, 한참 서로가 좋을 때였기에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고 연락조차도 마음껏 할 수 없는 현실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저 남자친구의 꿈을 제 꿈인 것처럼 응원해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또 그 다음 1년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2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원했던 결과는 아직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희의 데이트는 이제 한 달에 2번으로 줄어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제일 부족한 게 시간 같아 보였거든요. 그나마도 만나는 날들 중 2번에 1번은 카페에서 함께 공부를 하는 데이트가 대부분이었죠. 마음 편히 여행을 가는 것도 저희에게는 사치였습니다. 딱 1번. 저희 3주년 기념일에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다녀온 것이 전부였어요. 미안해, 진영아. 괜히 날 만나서 몇 년째 데이트 같은 데이트도 제대로 못 해보고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 됐어. 재밌는 건 우리 1년차 때 많이 해봤잖아. 그래도 시계 안 보고 마음 편하게 놀기만 하는 데이트가 그립기는 하네. 내가 얼른 합격해야 할 텐데. 합격만 하면 내가 진짜 다 갚아줄게. 자기한테 이거 10배, 아니 100배로 갚을게. 정말이지? 다시 한번 크게 이야기해봐. 나 이거 녹음 좀 해두게. 녹음 안 해도 돼. 내가 다 기억해두고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둘 다 남자친구의 수험 시간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가 합격하기까지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었거든요. 그 사이에 한참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어느새 신입사원 시절에서 대리를 지나 과장 진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연애를 했던 제 친구들은 벌써 각자의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있었어요. 잘 지내다가도 문득 가끔씩은 그런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한 해, 2해가 지나갈수록 제 친구들의 반응은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험생 뒷바라지 벌써 몇 년째야. 지겹지도 않아? 합격한다고 해도 문제야.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다는 말도 모르냐? 너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래, 우리 사촌 언니 남자친구도 4년 동안 고시 공부하는 거 기다려줬더니 합격하자마자 다른 여자랑 선봐서 홀랑 결혼했다더라. 그것도 사귀는 도중에 선보러 나간 거더라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꽤 흔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수험 생활에 솔직히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남자친구의 옆자리를 잘 지켜주고 싶었어요. 정말 만에 하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후회는 남기지 않도록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처음처럼 여전했었거든요. 마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말들에 흔들려서 헤어지게 된다면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이 날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어차피 약속했던 기한의 끝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마지막 1년이라고 약속했던 수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올해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회사에 취직하기로 저와 약속을 했었거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약속했던 마지막 그 해에 남자친구는 결국 간절히 원했던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다른 것도 아닌 안도감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내색한 건 아니었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도 떨어질 수 있겠다는 각오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하나, 그 다음 계획은 또 어떻게 세워줘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합격이라니. 원래 이런 기분인가? 너무 오래 기다린 소식이라서 그런지 나 실감이 잘 안 나. 자기도 그래? 사실 나도 그래. 아직도 합격한 게 안 믿겨. 우리 어머니도 안 믿긴다고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고생은 자기가 진짜 많이 했지. 고마워, 진영아. 나 그동안 자기가 나한테 해줬던 것들 하나도 안 잊고 있어. 그게 기억은 나? 당연하지. 우리 슬슬 준비해서 내년에는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는 제가 전혀 예상도 못했던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거지만 사실 본인도 그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 흔한 실반지 하나도 없이 고백을 한다 싶더라니. 자기도 그냥 그 순간 갑자기 그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활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이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냈지. 너희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어제 갑자기 정호가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소식 듣고 나서 내가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준영이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두 팔 들고 환영이지.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너무 기쁘고 좋아요. 앞으로 어머님한테도 제가 잘할게요. 우리 진영이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잘하는지 몰라. 아들도 시험에 합격해 진영이 같은 며느리도 생겨. 내가 말년에 이게 무슨 복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원래 저를 예뻐하던 분이셨어요. 남자친구와 오래 연애를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때에 아주 소소한 선물을 챙기기도 했고요. 저희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는 당연히 너무 좋아해 주셨죠. 아유, 그런데 정호가 공부만 하느라고 모아둔 돈이 없을 텐데 너희 신혼집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걱정이 돼서. 하지만 이 결혼에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극히도 현실적인 문제였죠. 남자친구는 오랫동안 공부하느라 이미 회사를 다닐 때 조금이나마 벌어두었던 돈을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공부를 했을 정도였죠. 그동안 데이트 비용도 거의 다 제가 부담했었고요. 그렇다고 예비시댁이 넉넉한 형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너무 미안하다는 얼굴로 한숨을 내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욕심 안 부리고 형편에 맞게 작은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마침 제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어떻게 전셋집 구할 정도는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둘 다 이제부터 열심히 벌면 되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복덩이라면서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시면서요. 남편과 저는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구해서 그곳에서 저희 둘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은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 작고 오래된 집에서 탈출해서 저를 더 깨끗하고 넓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나 오늘 야근이야, 여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또? 몇 시에 들어올 건데? 밖에서 밥 먹기 그러면 저녁 해놓고 기다릴게. 아니야, 저녁도 먹고 들어갈 거야. 그냥 당신 밥만 잘 챙겨 먹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번 주 내내 늦게 들어와서 어제도 피곤하다고 했었잖아. 괜찮아. 지금이 한창 바쁜 시즌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래야 이사도 가고 우리 귀여운 개똥이도 낳지? 개똥이는 남편과 저만 쓰는 단어였어요. 웃기게도 나중에 낳을 아기 태명을 먼저 쥐어놨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개똥이, 소똥이 같은 촌스러운 이름을 지어줘야 오래오래 건강하다고 생각했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와서는 남편이 그때부터 자꾸 잊지도 않은 상상 속의 아이를 개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죠. 개똥이라는 단어를 뱉을 때마다 저희 둘 다 웃겨서 키득거리고는 했고요. 어찌됐건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젠가는 넓고 좋은 집에서 남편과 저 개똥이 이렇게 셋이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저희 부부의 목표였어요. 남편이 피곤해서 코피를 쏟아가면서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뒤에는 저희는 실제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세 식구가 살기에 적당히 아늑하고 넓은 아파트로요. 이제 정말로 개똥이만 생기면 더 바랄 것이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와도 잘 지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결혼한 뒤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한 식구가 됐다면서 저를 당신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거든요. 원래 어른들이 자식을 챙길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맛있는 걸 먹이는 거잖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런 분이셨어요. 맛있는 게 생기면 저부터 불러다 먹이려고 하셨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자주 집에 가져다 주기도 하셨고요. 물론 만드시는 김에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같이 해오시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죠. 어머님, 준비 다 하셨어요? 나 겉옷만 입으면 돼. 그런데 오늘은 어디로 간다고?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간장게장 맛집 찾아서 예약해놨어요. 그거 먹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장미축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들렀다 오려고요. 어떠세요? 나야 너무 좋지. 그런데 모처럼 둘이 데이트하려고 하는데 눈치 없게 내가 끼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가는 덕분에 간장게장 먹는 건데요. 이 사람은 게장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희 오늘 거기 가서 엄청 많이 먹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진짜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났더라고요. 저 역시도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나 아무리 바빠도 격주마다 한 번씩은 꼭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고는 했어요. 휴가 때는 일부러 일정을 맞춰서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친정엄마 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저랑 이렇게 나들이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철마다 쇼핑도 함께하면서 지냈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와는 그렇게 참 잘 지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저 혼자 시댁에 찾아간 적도 많았고요. 제가 언제 가더라도 시어머니는 저를 반겨주셨죠. 그런데 그랬던 저희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날 무렵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멀어진 이유를 모르겠다는데 제 눈에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건 바로 아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 부부는 임신이 되지 않았거든요. 요즘 그 뭐냐?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 많이 드네 어쩌네 하면서 아기 안 낳는 게 유행이라던데. 설마 너희도 일부러 애를 안 낳는 건 아니겠지? 딩크요?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착종하고 안 낳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없어? 너희들 다 혹시 어디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니? 저희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렇게 재촉하신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에는 안 좋대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기다려 주세요.
글쎄 그걸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너희 기다리다가 이 애미 숨 넘어가겠구나. 나 무덤에 묻히고 나서야 손주 구경 시켜줄 생각이냐? 아휴,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과의 사이가 친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의 격의가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장단점이 뚜렷한 일이었죠.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평범한 고부 사이보다 더 가까워진 만큼 시어머니도 저에게 솔직하고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숨기는 게 없이 솔직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 지나치게 직설적이실 때가 있다는 것이었죠. 정말 아니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결혼을 했으면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옛날 같았으면 애 못 낳으면 소방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일이야. 네? 정말 아니에요. 내일은 나랑 저기 옆 동네 한의원에 좀 같이 가보자. 갑자기 한의원이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다 늙어서 내가 새삼스럽게 더 편찮을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아니라 너 말이다.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 불임인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라더라. 죄다 가서 한약 몇 첩 쥐어 먹더니 바로 좋은 소식 들렸다는 소문이 파다해. 아이 참 어머니도 이 사람 면전에다 대고 불임이다 뭐예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으면 아직도 애 소식 없으면 그게 불임이지 뭐냐.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얼른 낳을 생각을 하든가. 아무튼 참말 말고 내일은 시간 비워놔라.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부터 가봐야 하니까. 저희 시어머니도 아기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셨어요. 옛날 분이시라 난임 같은 단어를 알려드려도 잘 모르시고 본인도 답답한 마음에 하신 말씀이셨겠죠.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저도 매번 그러실 때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 기분이 좋지 않은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손만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저희였으니까요. 남들은 결혼해서 때가 되면 척척 잘만 생기는 것 같아 보이던 아이가 저희에게는 왜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었는지, 심지어 아이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처럼 임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나 아이를 바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난임인 걸 보면 하늘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재촉과 성화에 못 이겨 한의원에 끌려다니고 임신에 좋다는 것들은 다 해보던 어느 날 저희는 난임병원에서 상담을 거친 끝에 시험관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관이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좀 어때? 괜찮아? 많이 아프지? 따끔하네. 그것보다 배에 멍이 너무 많이 들었어. 아이고, 그러네. 당신 배에 멀쩡한 데가 없네. 괜히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 개똥이 만나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래도 개똥이 만나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네. 그러게. 이 녀석 나와서 얼마나 효도를 하려고 벌써부터 엄마 아빠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각오는 했었지만 시험관을 할 때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매일같이 배에 주사를 찔러 넣어야 하는 끔찍한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시험관 시술의 부작용이 심한 편이었어요. 난자를 채취한 다음에 복부 안에 가스가 차면서 배가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고 그럴 때마다 배가 아파서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달고 사는 편두통도 있었고 하루 종일 온몸이 답답할 정도로 숨이 차거나 열이 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배에 복수가 찰 때도 많았어요. 저를 제일 슬프게 했던 것은 복수가 차서 부풀어 오른 배를 보고 아파트 같은 단지에 사는 아이들이 임신을 했냐고 물어볼 때였습니다. 애들이 뭘 알고 하는 질문이었겠어요?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였지만 당시에 임신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어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단지 내에 어린 아기들을 안고 지나가는 부부들의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고는 했고요. 각종 부작용으로 나날이 살도 쪘고 몸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잠시 시험관 시술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그때가 이미 4차례 시험관 시술에 실패를 한 직후였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며 어쩔 줄을 모르던 남편도 이제는 점점 시험관에 시큰둥한 반응이었고요. 잠시 그만둘 때가 되었다 싶더라고요. 시간은 벌써 1년하고도 몇 달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 부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느라 점점 더 바빠졌고 저는 저대로 다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시험관 준비를 하면서 병원을 자주 가야 해서 도저히 회사를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 한 번 가면 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도 너무 길었고요. 저는 디자인 전공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프리랜서로 뛰는 게 쉬운 편이었어요. 경력을 좀 쌓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언젠가는 회사를 관두고 나올 생각이 있었지만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게 된 거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상한 몸을 추스르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운동도 병행해 가면서요. 시험관 시술로 인해서 짧은 기간 안에 살도 15kg나 불어난 상태라 온몸의 관절이 다 아픈 지경이었습니다. 다이어트도 해야 했었죠. 그런데 제 몸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저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아프시는 바람에 제가 간병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가, 괜히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고생은요. 저는 괜찮으니까 어머님 얼른 나으실 생각만 하세요. 날도 더운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 텐데. 아니에요. 병원에는 에어컨이 잘 나와서 집보다 더 시원한데요. 시어머니의 병은 뇌경색, 후유증이었습니다. 친구분들과 밖에 놀러 나갔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오는 바람에 길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송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바로 근처에 있었고 옆에 계시던 친구분들도 바로 상태를 알아보셔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셨어요. 원래 고혈압이 좀 심하게 있으시긴 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일이 벌어질 줄은 저희도 몰랐었죠. 아주 경미하게 지나간 뇌경색이라 처치도 잘 받으시고 뇌 쪽에 다른 이상도 없는 걸 확인했지만 문제는 다른 후유증이었습니다. 우려했던 정신적인 부분이나 언어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편측 마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그게 또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오는 바람에 장기간 재활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한동안 고비를 넘긴 후에 저희는 시어머니를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아니면 어쩔 뻔했니? 고맙다. 그런 말씀 마시고요. 조금 있다가 그이도 퇴근하고 온다니까 어머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올 때 가지고 오라고 할게요. 저는 아이의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의 병실에서 간병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는 거동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식사도 불편하신 상태였어요. 24시간 간병인이 붙어 있어야만 했는데 낮 시간에는 제가 간병을 하고 저녁에는 전문 간병사를 쓰기로 했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나마 며느리인 제가 있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친구들은 힘들지 않냐고 왜 고생을 사서 하냐는 소리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친정엄마도 뇌경색에 오시는 바람에 돌아가셨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달랐던 건 그 당시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점이었죠. 그때 엄마 곁에 제가 없었던 게 두고두고 한이 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회복이 많이 느린 편이었어요. 물론 보통 사람들도 뇌경색 후유증에 재활치료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시어머니는 유독 회복이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니가 노인치고는 살집도 있고 체구가 크신 편이었거든요. 제가 화장실로 부축해서 옮겨드릴 때마다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반복해야 했고요. 입원 초기에는 소변줄을 끼우기도 했는데 불편하고 싫다고 하셔서 얼마 가지 않아서 제거했고요. 머리도 감겨드리고 가끔씩은 목욕도 시켜드려야 했는데 그런 날은 집에 가서 저도 기절하고 뻗어서 잘 만큼 피곤하더라고요.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었어요. 처음에 예상보다 훨씬 더 병원에 오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나마 이제는 거동도 많이 좋아지시고 특히나 오른손 쪽 마비가 눈에 띄게 좋아지셔서 한두 달쯤 뒤에는 퇴원을 해도 괜찮으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간병을 하느라 솔직히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느라 병원에 오는 일이 정말 드물었고요. 간병은 거의 제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장점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아이 문제로 닥달을 했던 게 미안하셨는지 그 이후로는 아이 이야기를 입 밖에도 안 꺼내시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저한테는 다행이다 싶었죠.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문제로까지 부딪히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시어머니의 짜증이었어요. 물이 차갑다니까. 어머, 많이 차가우세요? 온수 많이 틀었는데. 물이 얼음장이잖아. 누구 감기 걸리게 해서 죽을 일이니? 죄송해요. 잠시만요. 금방 물 데워드릴게요. 평소 같은 온도로 머리를 감겨두려도 물이 차갑다고 화를 내시고 어떨 때는 또 너무 뜨겁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춥다고 하셔서 잘 때 따뜻한 수건을 목에 둘러드렸더니 누구 숨 막히게 해서 죽일 일 있냐고 짜증을 내시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붕어빵 사왔어요. 또 그놈의 붕어빵이냐? 이제는 판 냄새만 맡아도 아주 질려 죽겠다. 뭘 하나 맛있다고 했더니 허구한 날 그것만 사오지. 늙은 입맛에는 아무거나 사다 먹여도 된다는 거야 뭐야. 아이, 저리 치워라. 좋아하시던 간식을 사다 드렸더니 질린다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바닥에 다 던지시더라고요. 바닥을 나뒹굴고 있는 간식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그 온도 변화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 싶어 돌아봐도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오죽했으면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환자분 가족들이 저더러 고생이 많다고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그 뒤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혹시 뇌경색 후유증으로 머리에 이상이 생겼나 싶을 정도로 화를 내셔서 제가 잠시 병실을 나가 있기도 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의사에게 물어보고 뇌 CT를 다시 찍기도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그래도 저는 아프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습니다. 아무리 재활이 잘 되고 있다고 해도 내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셨는데 오랜 병원 생활이 지겨워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실 테고요.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를 이해해보고자 했습니다. 정작 시어머니의 속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간병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낮잠이 들었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병실에 가셨나 싶었는데 거기에도 안 계셨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병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번에도 시어머니 혼자서 움직이다가 계단에서 한번 넘어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만 하면 앞이 아찔했죠. 다행히도 저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는 비상구 계단 쪽에서 시어머니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워낙에 커서 멀리서도 들렸거든요. 나도 알지. 그래도 법적으로 얽힌 게 있으니 네가 마음고생이 심한 거.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부르려다가 입을 다물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호가 이제 곧 이혼한다고 할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렴. 정호가 이야기 안 꺼내더라도 아마 며느리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대화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저는 비상구벽 뒤로 몸을 숨긴 채 나머지 대화를 계속해서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말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남편 놈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있는 상대는 바로 그 상간녀였어요. 심지어 저 몰래 셋이서 만난 적까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옷가지를 가지러 잠시 시댁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 병원에 들러 인사까지 시킨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숨이 막히고 눈앞이 새하얗게 번지더라고요.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그간 이상했었던 일들의 모든 퍼즐이 한 번에 다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대던 시어머니의 행동이요. 저를 이혼시키고 본인 아들을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 재혼시키기 위해 트집을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도저히 시어머니 간병을 못하겠으니 이혼하자는 소리가 먼저 나오게끔요. 간병을 못하겠다고 하면 남편이 화를 낼 테고 그러다가 다투면 이혼을 하게 만들려는 심산이었겠죠. 제가 미련하게도 잘 참고 있는 바람에 생각처럼 진도가 나가지를 않고 있었던 거고요. 제 눈앞에 언제 제대로 봤는지조차 가물가물한 남편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바쁘고 피곤하다는 말이 변명처럼 입에 붙어있던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사실 뒤로는 저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바빴다니 그냥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있는 조강지처를 벌인 인간에게도 그런 저를 갈아치우기 위해서 혼신의 연기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그 자리에서 달려들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로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 순간에 이대로 뒤집어 엎는 것이야말로 저쪽에서 원하는 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이 이혼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완벽한 이혼과 복수뿐이었어요. 저는 소개를 받았던 흥신소에 연락해서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 직후부터 계속 사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았다고 상간녀에게 거짓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상 별거 하면서 따로 산 지도 오래됐다고 했고요. 그래요? 네, 결혼도 사모님이 매달려서 하게 된 거고요. 저쪽에서는 아이도 워낙에 사모님이 갖고 싶어 하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시험관까지 한 줄 알고 있고요. 기가 막혀서 정말. 흥신소 직원의 말에 저는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저 이야기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사실인 게 없었거든요. 결혼도 남편이 먼저 하자는 말을 꺼냈던 거였고 아이 역시도 저보다는 시댁에서 그렇게 가지라고 닥달을 했던 것이었는데 상간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하긴 저처럼 따로 사람을 써서 뒷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해야 어떻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작정하고 저를 속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저는 병원에 다시 그 인간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생각보다도 빨리 찾아왔어요. 남편 놈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저와 병원 교대를 하겠다면서 저더러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병실을 빠져나오고 얼마 후 남편 놈이 상간녀와 함께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지 병실 밖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아주 복도에 쩌렁쩌렁할 정도였어요. 한참 동안이나요. 조금 뒤 상간녀가 전화를 받기 위해 병실 밖으로 잠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화는 제가 흥신소 직원에게 시킨 것이었어요. 상간녀가 딱 한 번만 밖으로 나와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여보. 당신이 여기 왜... 너 왜 다시 왔니? 저를 본 두 사람은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사람들처럼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노트북을 두고 가서요. 정신이 없어서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당신 생각보다 일찍 왔네? 얼른 집에 가. 피곤할 텐데. 남편은 소파 위에 있던 제 노트북을 얼른 집어들어서 제품에 안겨주고는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얼른 내보내기 위해서였죠. 시어머니도 사색이 된 얼굴로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하지만 거기서 나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를 떠밀고 있는 남편의 손을 풀어서 팔짱을 끼고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랜만에 당신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은데? 여기 좀 더 있다가 가야겠다. 뭐하러 너까지 여기 있으려고 해? 정신 사납게. 얼른 가라니까. 당황한 시어머니가 급기야 거의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눈으로는 연신 병실 문 쪽을 살피면서요. 혹시라도 상간녀가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게 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치 없는 척 더 활짝 웃으면서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왔어요. 아무리 어머님이 가라고 하셔도 저 안 가요. 어머님 요즘 저한테 부쩍 짜증이 많이 느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도 아프셔서 그런 거 저도 다 이해해요. 저희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한테 짜증을 많이 내셨었거든요. 아니 얘가? 나 여기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옆 병실에 젊은 남편이 입원을 했는데 그 와이프랑 나랑 친해졌거든?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젊었을 때랑 비슷하더라. 거기도 당신처럼 남편이 오래 시험 공부를 해서 와이프가 뒷바라지를 했다더라고. 내가 4년을 넘게 했으니까 나보다는 적게 했지만. 갑자기 지금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냥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 생각이 많이 나서. 솔직히 당신이 시험 공부를 오래 해서 그렇지 그것 빼고는 나한테 엄청 잘했었잖아. 시험 합격 소식 듣자마자 나한테 결혼하자고 대뜸 프로포즈하고. 나 그때 진짜 당황했었는데. 알겠으니까 나가서 이야기해. 남편은 흔들리는 동공으로 연신 문 쪽을 바라보면서 저를 병실에서 끌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과일을 깎으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내가 좋아한다고 결혼하고 매일 하루에 한 송이씩 꽃 사들고 왔던 거 기억나?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그거 왜 안 줘? 내가 돈 아깝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왜 이래 정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니까. 왜 자꾸 나가자고 해. 과일이라도 먹고 가. 참, 당신 그것도 생각나? 작년에 우리 둘이 세부 여행 갔을 때. 저는 상간녀가 돌아올 타이밍에 맞춰서 끝도 없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의 기나긴 수험생활 뒷바라지를 했던 것도, 결혼생활 중에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잘해준 것들도, 최근에 멀어지게 되기 직전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을 했었는지를 전부 다하여.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입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작심하고 이야기를 풀어놓는 저에게는 전부 다 소용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상간녀는 제가 병실을 나설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을요. 아마도 문 뒤에서 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겠죠. 저는 이튿날 흥신소 직원이 알아온 번호로 상간녀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제 일로 상간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만난 그 여자의 얼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가 온 건 해줄 말이 있어서예요. 괘씸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그쪽도 불쌍한 사람이다 싶어서요. 불쌍하다고요? 어제 우리 이야기는 대충 들었을 테고 윤종호 그 인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약을 치면서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간녀 타이틀을 달더라도 알 건 알고 해야 좀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는 미리 준비했던 증거 사진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관까지 하게 됐는지, 그동안 시어머니가 애를 낳으라며 닥달을 해댔던 증거들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내쫓기 위해서 병소발을 들고 있던 저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도요. 시어머니가 하루에도 몇 통씩 보내던 문자를 확인한 상간녀는 기겁을 하면서 사진을 내려놓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윤정호가 거짓말한 게 한둘이 아닌 거 지금쯤은 눈치채지 않았어요? 우리가 별거를 했다는 헛소리도 한 모양이던데. 쥐엄마 병수발하느라 집에 잘 못 들어간 걸 요즘은 별거라고 하나?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다고요?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좋은 모양이던데 그쪽도 사람 사서 좀 알아보고 해요. 상간녀 리스크 감소하고 재혼을 할 거면 그 정도 뒷조사는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새빨개진 얼굴로 더듬더듬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궁금증들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었고요. 내 남편 놈이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이 전부 다 들통나는 순간이었죠. 남편 놈이 상간녀에게 차이고 돌아온 건 딱 그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진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여보, 잘못했어. 나 그 여자 정리했어. 정말이야. 왜? 너랑 안 만나준다고 하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못 만나겠대?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한눈을 팔았던 거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아니야. 정신은 내가 나갔었지. 애초에 너 같은 거랑 결혼이라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더라고. 춘영아, 제발. 내가 어떻게 할까? 나 당신 말 잘 듣잖아. 내가 당신 하라는 거 다 할게. 당신 기분 풀릴 때까지 내가 빌까? 어? 아니면 우리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이라도 갈래? 남편 놈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 인간의 눈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내가 하라는 거 다 한다고 했지? 그럼 여기 도장이나 찍어. 이게 뭐야? 이혼하자고? 미쳤어? 진짜 진심이야? 이 꼴을 보고도 이혼 안 하는 게 미친 거 아닐까? 도장 찍고 빠르게 끝내자. 어차피 네가 도장 안 찍어도 우리는 이혼하게 되어 있어. 어쩜 그렇게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지 남편 놈은 기겁을 하면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어차피 그것까지도 다 저의 예상 안에 있던 행동들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소송으로 넘어갔어요. 애초에 친구 남편이 소송으로 가게 될 거라고 언지를 해주기도 했었고요. 저는 미리 수집해두었던 외도의 증거들을 모두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승소한 것은 당연했고요. 저는 위자료를 받고 재산 분할을 한 뒤에 이혼을 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그 긴 시간들을 고작 서류 한 장으로 정리하고 나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요. 사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제 주변에도 벌써 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많은 케이스가 있고요.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부라는 건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인 건데, 과연 그런 사람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숨길 수가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그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물론 어느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요. 저도 저희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생각은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인생을 살면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차츰 퇴색할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가 됐건 부부로 같이 살기로 일단 약속을 했다면 적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 놈도 그럴 거라고 믿었던 게 저의 실수였지만요. 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아닌 남을 위한 시간들을 보냈었죠. 이제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감사합니다.